네, 여러분 저 두 번째 시간 29페이지 이 청탁금지법 처벌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처벌사항이 형사처벌이 있고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우리가 요기 쉽게 딱 해놨어. 요기 쉽게 해놨기 때문에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막 구석에서 출제하는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아버려요. 왜냐면 3년이야 3천만 원이야, 2년이야 2천만 원이야, 1년이야 1천만 원이야. 딱 그냥 딱딱딱 돼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도 3천만 원이야, 2천만 원이야, 1천만 원이야, 500만 원이야, 2배 이상 5배야,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3번하고 4번 사이에서 크게 밑줄을 쫙 그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기 29페이지 청탁금지법 처벌사항이 형사처벌사항하고 과태료가 있는데 3번하고 3번까지가 형사처벌이고 4번부터가 과태료니까 3번 밑에서 크게 밑줄을 쫙 그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금청신 공민자 촉이에요. 금청신 공민자 촉이 뭐냐면, 자, 금청신, 이게 청탁금지법에서 이 청탁금지법의 공식적인 약칭이 청탁금지법이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부정청탁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등 수수까지 금지를 해놨어요. 근데 부정청탁이 더 나쁜 거야, 금품 등 수수가 더 나쁜 거야? 이 대표 명칭은 청탁금지법이지만 금품 등 수수가 더 나쁜 거지. 그래서 제일 센 거에다가 3년에 3천만 원에다가 금품 등 수수에서 제일 심각한 거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것이 뭐예요? 100만 원, 300만 원 초과해서 받은 거. 그것을 3년에 3천만 원 이하로 해놓고, 두 번째 금청, 부정청탁에서 제일 나쁜 거. 부정청탁 받고 부정청탁대로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부정청탁에서 가장 나쁜 거. 그것을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는 좀 엉뚱한 거, 신고 등 방해한 거. 그것이고, 그래서 형사처벌 조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가 금부등수에서 제일 나쁜 거 3년에 3천만 원이야. 그다음에 청탁에서 제일 나쁜 거 2년 이하 2천만 원이야. 해놓고 나머지는 다 과태료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청신, 금부수수에서 제일 나쁜 거 청탁에서 제일 나쁜 거 2년 이하 2천만 원이야. 그다음에 신고 방해 등. 자, 그다음에 과태료가 공민자 촉입니다. 공민자 촉이. 이 공민자 촉이가 뭐냐면, 자, 3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가 전부 다 청탁이야, 청탁. 왜 그래? 금품 등 수수에서 제일 나쁜 거 100만 원, 3만 원 초과 받은 것이 3년에 3천만 원 이하고, 나머지가 다 과태료로 가졌으면 과태료 갈 때 뭘로 가? 2배 이상 5배 이하로 가버리거든요. 나머지가 뭐 직무 관련해서 100만 원, 300만 원 이하를 받았을 때는 2배 이상 5배 이하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뭐 정치인, 아니 저기 공무원 누구한테 막 얻어먹어, 또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뭐 정치인한테 뭐 잘못 얻어먹어, 그러면 뭐 얻어먹은 것이 얼마니까 뭐 몇 배, 5배 해서 막 과태료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다 2배 이상 5배 이하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 금품 등 수수 금지에서는 최고 중요한 것이 3년에 3천만 원 이하로 가고, 나머지가 다 2배 이상 5배 이하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에서 3천만 원이야, 2천만 원이야, 1천만 원이면 다 부정청탁이에요. 부정청탁. 그것이 공민자 촉입니다. 자, 공민자 촉이 여기서 이제 이게 3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이제 2배 이상 5배 이하,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공민자가 다 청탁이에요, 청탁. 이 청탁 제가 말씀드릴 때 직접 부정청탁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금지는 돼 있어. 그러나 직접 부정청탁하면 금지는 돼 있지만 제재는 없다니까요. 이게 다 돌려친 거, 돌려친 거. 돌려칠 때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대로 직무 수행을 한 사람은 저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형사처벌을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청탁하는 사람, 이 사람인데 직접 하면 하지 못하게는 되죠. 금지는 돼 있지만 제재 수단은 없어요. 돌려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돌려치는 거. 돌려칠 때 이게 문제가 되건, 돌려칠 때 직접 하면 이 사람이 안 들어주지. 또라이가 아니라 뭐 1,000만 원 주고 1억을 줘도 안 받죠. 돌려칠 때 이 사람하고 엄청 친한 사람, 이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들어주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뇌물을 주고 하니까 돌려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막아 놓는 거예요. 자, 돌려칠 때 중간에 선 사람이 공직자 등일 때,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표냐면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한 공직자 등, 중간에 선 사람이 공직자 등일 때 그때 3천만 원 이하, 중간에 선 사람이 민간인일 때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한 자. 왜냐하면 부정 청탁을 한 공직자 등이 중간에 섰을 때는 3천만 원 이하로 가니까 부정 청탁을 한 자로 하면은 민간인만 남는 거죠. 그것이 2천만 원 이하. 본인, 이 본인이 자신 이 본인이 직접 하면 제재수단은 없다니까요. 하지는 못하게 돼 있지만 제재수단은 없어. 그러나 돌려치기 했으면 이 본인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제재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제3자를 통하여,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제3자를 위하여잖아요. 중간에 선 사람이니까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 그다음에 부정청탁을 한 자. 이 세 번째 자신은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그래서 제3자를 통하여 한 이 본인 자신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그다음에 이 초과 사례금, 외부 강의에서 초과 사례금 미신고한 것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그다음에 금품 등 수수에서 기타 금품 등 수수에서 100만 원, 300만 원 초과해서 준 것은 주거나 받은 것은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로 형사처벌하니까 그 나머지 직무 관련해서 100만 원, 300만 원 이하 받은 것들은 다 2배 이상 5배로 그냥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로 다 그냥 금전으로 그냥 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청신 형사처벌 3년 이하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형사처벌이 금청신. 금분수수에서 제일 나쁜 거 100만 원, 300만 원 초과, 3년에 3천만 원 이하. 청탁에서 가장 나쁜 거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대로 직무수행을 한 공직자 등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금청신, 신고방해 등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나머지가 과태료인데 과태료가 공민자가 다 부정청탁이에요. 그래서 공민자,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 중간에 선 사람이 공직자 등일 때 3천만 원 이하, 중간에 선 사람이 민간일 때 2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제3자를 통해서 돌려치기해서 부정청탁을 한 그 자신 1,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초과 사례금 미신고 500만 원 이하. 이 기타가 직무 관련해서 100만 원, 300만 원 이하 준 사람들 2배 이상 5배 이하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주의를 보시면 자, 징계 부과금 부과 형사처벌 등의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냐고. 그래서 별도로 금전적으로 토해내게 만들면 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아래 본인이 직접 자신을 위해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못하게 돼 있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 규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제3자를 통해서 할 때만 제재를 가하고 직접 하는 것은 제재가 없어요. 왜 그래? 흔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할 수 있고 또 하면 공직자가 절대로 안 들어주지. 법에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주겠어요. 직접 부정청탁을 해봐야. 돌려칠 때가 문제가 되니까 돌려치는 것을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경찰의 문화. 자, 한국 경찰 문화의 특징 1번에 한국 사회 행정 문화는 유교 문화, 군사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러한 행정 문화가 경찰에도 영향을 미쳐서 아래 유교 문화는 농경 사회 기반으로 친분 관계와 유교 질서를 중시하죠. 이게 유교 문화, 군사 문화가 있는데 이런 데서 틀려버리면 진짜 미쳐버리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유교 문화, 군사 문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유교 질서가 군사 문화가 아니라 유교 문화. 왜냐면 여러분 뭐 삼강오륜에 장유유서 있지 않습니까? 장유유서 나이 먹은 사람한테 이 나이 어린 사람이 그러니까 장유유서 나이 먹은 사람하고 나이 어린 사람하고는 순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이 먹은 사람 공경해야 한다. 그것이 이 유교이기 때문에 유교 질서 이게 유교 문화고요. 군사 문화는 획일적 사고, 흑백 논리. 획일적 사고 까라면 까라. 흑백 논리 적이냐 아군이냐 딱 그런 것만 분리하는 것이. 그래서 이 획일적 사고 흑백 논리가 군사 문화입니다. 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유교 문화, 군사 문화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자, 밑에 대내적과 대외적이 있어요. 자, 대내적은 경찰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꺼려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이 뭐 그냥 말을 잘 안 섞죠. 일반인들하고 말을 잘 안 섞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문화고, 두 번째가 정보부서와 사법부서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복 경찰이 정복 경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엘리트식이 강합니다. 이게 우리 경찰의 비극이죠. 정복 경찰이 있고 사복 경찰이 있어. 그러면 정복 경찰이 더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복 경찰, 즉 뭐 정보과라든가 수사과, 형사과, 사복 입고 다니는 곳이 정복 경찰이 지구대 파출소 경찰이죠. 지구대 파출소 경찰을 좀 함부로 보는 그것이 우리 내부로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을 좀 우습게 하는. 그래서 우리 경찰의 사실 비극이 경찰 문화 안에 담겨 있고요. 자, 대외적으로는 법 집행 시 경찰은 국민과 대치하는 경향이 있죠. 국민들이 경찰 편을 들어주지 않고 경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 불리하면 뭐 뇌물 먹었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현재 이제 의식 수준이고요. 자, 두 번째,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국민하고 술 취한 사람들하고 경찰하고 술 취한 사람들하고 대치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경찰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 사람 편을 들거나 또는 휴대폰으로 막 촬영하면서 막 조롱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 경찰,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막 국뽕, 우리 대한민국 엄청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막 아니 대단한 나라인 것은 맞아. 대단한 것은 맞는데 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다 대단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나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경찰 문화 관련해서 국민들이 경찰을 대하는 것은 진짜 굉장히 잘못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외적인 경찰 문화의 이제 특징이고요. 3번에 조직 내부 연대성이 지나쳐서 폐쇄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우리 편을 안 들어주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얘기를 하고 우리끼리 뭉치는 경향이 좀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형식주의, 정적 인간주의가 있고요. 자, 이번에 냉수주의가 됩니다. 냉수주의가 일반적인 정의가 공중의 생활이 유선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 냉수주의고요. 니더호퍼는 저 듀르켐의 범죄론에서 듀르켐의 아노미론을 차용해서 냉수주의란 자신의 신념 체계가 붕괴됐지만 새로운 것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아노미 현상을 이 냉수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번 2차 시험에서 새로운 것에서 대체될 때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을 만들어서 와 진짜 황당합니다. 황당해. 근데 하여튼 듀르켐의 아노미론을 그대로 빌려와서 이 니더호퍼가 이제 정의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신념 체계가 붕괴됐어.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지 못할 때 그때 느끼는 개인의 혼돈 상태를 아노미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자, 아래 냉수주의의 원인을 보시면 기존 사유체계에 대한 신념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자, 회의주의가 있고 냉소주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냉수주의 옆에다가 냉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요? 냉수주의는 무조건 없는 거죠. 없는 거. 뭐가 없어? 대상이 없어. 대상의 특정이 없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리고 개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주의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막 직제 개편을 할 때 뭐 갑자기 뚜닥뚜닥 직제 개편을 해버렸습니다. 할 때 회의주의는 직제 개편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나는 싫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회의주의인 것이고 냉소주의는 직제 개편 얘기도 나오잖아. 아, 나 그냥 싫어. 무조건 싫은 거죠. 그냥 하여튼 얘기하는 건 무조건 싫어. 이유가 뭐가 없어. 야, 그냥 싫어. 이게 냉소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원들이 냉소주의 엄청 있어요. 무조건 뭔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싫어. 조직의 정이 떨어져 버린 거지. 자, 그래서 극복 방안이 딱 그냥 교과서에 있어요. 맥그리거의 Y 이론에 입각한 조직 관리를 해야 냉소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럼 이 맥그리거 Y 이론이 뭐요? 민주적인 조직 관리를 하라는 것이죠. 권위주의적으로 조직 관리를 하지 말고 민주주의로 조직 관리. 즉 우리 조직의 의사결정을 할 때 조직 구성원들을 참여시켜야 되는 것이죠. 조직 구성원들을 귀하게 여길 때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교과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냉수주의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냉수주의가 생겨? X 이론적으로 관리하기가 그런 것이죠. 국민한테 친절하라 그래. 우리 조직원들한테 국민한테 친절하라고 엄청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작 조직은 조직원들한테 친절하지 않아. 이런 거죠. 아이들한테 집안에서 엄청 두드려 패면서 얌마 너 학교 가서 사이좋게 지내? 똑같은 거죠. 학교 가서 아이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려면 집안에서부터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야 학교 가서 다른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지. 그렇죠. 우리 조직원들한테 Y론적으로 민주적 인간관리를 해야 그래야 이 냉수주의가 개선될 수 있다고 이 학자들이
얘기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자, 오른쪽에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및 경찰활동의 기준과 윤리 강령을 보시면 먼저 경찰 윤리교육이 있습니다.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클라이니가 야 이거 엄청 잘 이 클라이니라는 사람이 진짜 이 경찰의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자, 경찰 윤리가 필요한 그 필요성이 기억에 경찰관의 강력한 권한과 상당한 재량성. 여러분 우리 경찰이 송치 불송치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송치는 뭐예요? 처벌해 달라고 내가 증거 다 수집했으니까 처벌해야 된다는 의사표시가 송치죠. 아 처벌하지 못해 라는 것이 불송치죠. 이 불송치 권한을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수사 종결권을 가져왔다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우리 경찰관들이 자주 섞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경찰 막 엄청 얘기해. 그러나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행위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경찰이 송치 불송치 결정하잖아요. 95% 이상 다 그대로 가. 95%가 뭐야? 98% 99% 이상 다 그대로 갑니다. 경찰관이 송치 때리는 순간 얘는 처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불송치 때리는 순간 얘는 처벌 안 받아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찰관의 강력한 권한과 상당한 재량성이라고 표현되는 것이고요. 경찰 업무에 많은 비정상적 상황. 여러분 제가 파출소장 할 때 가정폭력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패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패요. 저보다 키가 이렇게 큰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한 저만 해요. 엄청 때려서 막 신고 엄청 들어와. 신고 엄청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경찰 우리 파출소에도 엄청 온 거죠. 그러면 제 말은 또 잘 들어. 파출소장이라 그런가 봐. 파출소장이 아니라 다른 뭐 직원들이랑 엄청 싸워. 엄청 싸우다가 제가 좀 말리면 이제 듣기도 하고 뭐 딱지 그냥 좀 수용하고 그냥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파출소 앞에서 때리고 있어요. 제가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봤어. 밖을 나가는데 그 앞에서 때리고 있어. 진짜 팍 이렇게 때린 거예요. 팍. 제가 그래서 말렸어요. 안 들어. 미쳤나 봐. 그래서 계속 때려.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 말리다가 저도 이제 꼭지가 나가버린 거예요. 들어오라고. 딱지 끊어. 그래서 딱지를 끊는데 저랑 말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빡 지랄해도 나도 빡 지랄하니까 어느 순간 눈을 빼서 던져버리더라고 저한테. 여러분 의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의안 가짜 눈이었나 봐. 와 나 순간 나 진짜 얼음되고 나 진짜 경찰생활하면서 내가 진짜 완전히 얼음되고 딱 그때 한 번이나 우리 저 집회 시위 현장에서도 막 잡히기도 하고 뭐 두드러 맞기도 하고 했는데 저 당한 적이 없는데 와 순간 얼음이 돼버렸어. 와 옆에서 직원들이 막 계속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 눈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나 진짜 한 2, 3분 동안 진짜 이러고 있어 이러고. 와 2, 3분 지난 다음에 제 눈을 찾아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어주고 그냥 가라고 보냈다니까요. 와 우리 경찰이 엄청 위험하고 막 급박하고 그 현장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찰관이 윤리적인 수준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실패한 거죠. 저는 그냥 직무집행 포기해버렸어. 나 진짜 포기했다. 완전 어려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경찰 업무에 많은 비정상적인 상황. 자, 디귿의 위기 상황의 개입의 불가피성. 여러분 얼마 전에 인천에서 그 층간 소음 관련해서 우리 경찰관이 출동했다가 막 칼 가지고 하니까 한 명이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망간 것이 일상적인 보통적인 경우일까요? 예외적인 경우일까요? 엄청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경찰관한테 경찰복을 딱 입혀놓잖아요. 절대로 못 도망갑니다. 1000건 중에 999건 못 도망가요. 경찰복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우리 마음 자체가 못 도망간다니까. 그 사람도 도망간 게 아니야. 도망간 게 아니라 도움 요청을 하러 갔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가 잘못 꼬여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범죄 상황이 있어. 위험한 상황이 있어. 급한 상황에서 절대로 못 도망간다니까. 제복을 입혀놓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개입의 불가피성 회피할 수가 없어. 어쨌든 맞닥뜨려야 돼. 리을의 경찰 업무의 특수성. 우리는 주로 단속하고 규제하고 처벌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는 그 대상들은 항상 우리를 포획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자, 미음의 경찰 집단 내부에서 의무 불이행의 유혹. 야, 이 클레인이라는 사람이 우리 현실을 엄청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께서 현장에 나가서 엄청 열심히 일하려고 그래. 최고 방해꾼이 누구야? 내 마음의 잣대, 내 마음의 어떤 열의, 사명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변 동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 최고 방해하는 사람이 옆에 동료야. 왜?
옆에 있는 새끼가 옆에 있는 경찰관이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나까지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옆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경찰 집단 내부에서의 야 너도 적당히 해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 경찰관이 제대로 사명감에 입각해서 일을 하려면 그 사명감, 경찰 윤리가 투철하게 있어야만 제대로 된 경찰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클레니가 또 경찰 윤리 교육의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먼저 도덕적 결의 강화. 그 끝에 압력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결의죠. 그렇죠? 압력,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결의입니다. 결의. 이 구분하셔야 돼요. 결의, 감전이 있어요. 결감전, 결의, 감전이 있어요. 근데 결의가 압력,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는 거. 자, 감전의 감,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이 여기 다양한 계층, 부자나 가난한 자의 사람들에게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평하게 봉사하는 거. 뭔 말이야? 가난한 사람한테도 측은지심을 느낄 줄 아는 거. 그러니까 감수성이죠.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불쌍하다고 느낄 줄 아는 거. 그러니까 감수성입니다, 이게. 자, 디귿에 도덕적 전문 능력 함양, 아래 끝에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는 거.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고쳐 나가는 거죠.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니까 비판을 통해서 고쳐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도덕적 전문 능력 함양입니다. 이 도덕적 전문 능력 함양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비판적으로 검토해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경찰학 안에서 그러니까 이 도덕 전문 능력 함양의 뜻도 알아셔야 되고, 그 뜻이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는 것이니까 고쳐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윤리 교육의 목적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경찰학 안에서 전문 직업화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왜? 오씨 있잖아요. 오씨. 오거스트 볼머가 경찰 개혁 수단의 하나로 열심히 얘기한 것이 이 전문 직업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다라고 해서 경찰 윤리 교육의 세 가지 목적 중에서 전문이 들어간 전문 능력 함양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좀 연상을 좀 시켜 주십시오. 자, 밑에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사회계약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회계약설이 왜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라고 해서 나올까요? 이 사회계약설이 뭐죠? 서양의 민주주의의 출발 이론이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은 뭘 얘기하죠? 자연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국가하고 국민 관계에서 국민이 그냥 티끌만큼도 안 되는, 그냥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일단 학자들이 나타나서 국민 개개인한테 자유권이 있대. 그 말 자체가 국민의 주인이라는 이 민주주의의 출발 이론이 서양에서 사회계약설입니다. 근데 이 사회계약설이 경찰학 책에 왜 나와? 사회계약설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자연상태가 있고 자연상태, 각 개인한테 자연권이 있는데 자연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국민이 그 자연권을 가진 자연인이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회계약설이 안전을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든 국가 탄생론입니다. 근데 그 국가라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경찰학 입장에서는 경찰 탄생론이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찰학적 시각에서 사회계약론을 보면 경찰 탄생론이 사회계약설이에요. 즉 민주주의의 출발 이론이 경찰 탄생론으로 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찰학자들이 사회계약론을 경찰학 교재 안에다 이제 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이 이 코엔과 펠드버그가 신생 접객팀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공공의 신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접객팀, 공정한 접근,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유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그다음에 팀워크. 그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공공의 신뢰, 맨 첫 번째, 이게 제일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공공의 신뢰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냥 국민이 경찰다울 것을 신뢰하는 거, 이것을 공공의 신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생 접객팀에서 접객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공정한 접근,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편견이 있고 편들기가 있어요.
그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핵심입니다. 자, 편견이 있으면 객관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편견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의 위배고, 편들기는 편들면 공정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편들기는 공정한 접근에 위배되는 것이고요. 그 두 가지를 좀 중심적으로 좀 생각해 주죠. 자, 하나씩 좀 보면, 먼저 신생 접객팀의 공정한 접근 보장을 보시면, 자, 거기다가 접근 편애라고 좀 적어놨습니다. 접근 편애. 뭐냐면 공정한 접근에 들어가는 예시사항이 편들기하고 해태 무시예요. 편들기하고 해태 무시. 자,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경찰은 사회 전체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기구예요. 사회 전체가 경찰을 필요로 하는데 일부만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하면 공정하지 못한 거겠죠. 그래서 사회 전체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기구인데, 그 뒤에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이 허용되는데 일부를 위해서만 일을 하면 공정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접근에 위배되는 것이 디귿의 편들기, 해태 무시. 그래서 접근 편애 이렇게 숙지하시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접근 편애 편이 편들기입니다. 편들면 공정하지 못하잖아. 근데 똑같은 편으로 시작하는 편견이 있으면 객관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편견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위배라는 거, 그것을 확실하게 좀 구분해 주시고, 자, 예시사항에 동료를 적발하지 않고 눈 감아줘. 공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공정한 접근 위배고, 가난한 동네는 가지 않고 부자 동네만 순찰해. 그러면 가난한 동네는 순찰을 아예 안 도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해태 무시죠. 해태 무시. 그래서 이것이 공정한 접근 위배입니다. 부자 동네만 돌아. 가난한 동네 안 돌아. 공정하지 못하잖아.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있어 없어? 늘상 있는 일입니다. 왜 그래? 희한하죠. 우리 직업병이에요. 우리 경찰이 처음에 경찰을 둘 때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억울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일하려고 이제 경찰관이 되죠. 그러나 경찰관이 딱 되고 나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누구요? 다 그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재용 같은 사람이 뭐 길에서 싸울 이유가 있어요? 싸울 이유가 없죠. 그냥 뭐 지불할 거 있으면 그냥 카드로 내든 비서가 그냥 계산하든 하면 되는 것이죠. 이 못 사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막 1,000원 깎으려고 하다가 막 싸움 나고 막 그런 것이죠. 근데 그걸 늘상 이제 사건 처리하는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못 사는 사람들, 이 열악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경찰이 바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 처음 들어갈 땐 그런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그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경찰을 됐지만 5년, 10년 근무하다 보면 진짜 가난한 동네는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 직업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경찰관분들 중에서 실제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우범지대, 못 사는 마을이 순찰을 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진짜로 잘 사는 동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찰관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그래서 이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공공의 신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길 이 5가지 기준 가운데 가장 추상적인 것이 공공의 신뢰입니다. 근데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이 경찰이 경찰다울 것을 신뢰하는 것이 공공의 신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경찰다울 것. 그래서 보시면 자력 구제 금지 예시사항에 지갑을 도난 당했는데 옆자리 친구가 제가 가져간 거 맞아. 근데 직접 센터 가서 찾지 않고 경찰한테 신고를 한 거죠. 왜? 경찰한테 신고를 하면 경찰이 경찰답게 딱 밝혀가지고 내 지갑 찾아주고 상대방 처벌할 것을 신뢰하니까 경찰한테 신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경찰다울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법 집행의 신뢰. 시민들이 경찰이 반드시 법 집행할 것을 신뢰해서 예시사항에 A 순경이 강도범 추격 중에 골목길에서 칼을 든 강도와 조우하니까 추격하는 척하다가 그냥 옆길로 빠져가지고 도망가지고 날았어. 그러면 경찰이 경찰답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공공의 신뢰 위반인 것이죠. 경찰이 경찰답지 못한 거잖아요. 공공의 신뢰는 국민이 경찰이 경찰다울 것을 신뢰하는 것이 공공의 신뢰인데 도망가 버리는 것은 경찰이 경찰답지 못한 것인 거죠. 자, 강제력의 최소한 사용. 예시사항에 달아나는 범인 등 뒤에서 총을 쏴서 사망하게 한 경우 공공의 신뢰 위반이라는 것은, 왜?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는 것은 경찰관 하면 기본적으로 막 태권도 4단 정도는 돼서 막 100m 한 12초에 뛰어서 뒤에서 총 쓸 필요 없이 막 달리기 해서 바로 해서 한 발 차가지고 죽지 않게 그냥 딱 검거하는 것을 국민이 경찰한테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했으니까 공공의 신뢰 위반입니다. 오케이? 경찰이 경찰답게 발차기 한 번으로 딱 검거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신뢰 위반입니다. 다만 강제력의 최소한 사용은 그 다음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와 겹칩니다. 완전히 겹쳐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지문을 둘 중에 하나만 줄 거예요. 이 공공의 신뢰만 주든지 아니면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둘 중에 하나만 줄 거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그 예시사항에 예시사항 첫 번째 끝에 오토바이 폭주족을 과도하게 추적해서 도망가다가 전신주 들이받고 사망했어. 그러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인데 그 궁극적인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위배라고 하고요. 자, 니은에 이 니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어떤 나쁜 유괴범이 아이를 유괴해서 차로 막 도망가고 있어. 우리 경찰이 알았어. 그러면 그걸 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쫓아가면 그 차가 막 전속력으로 도망갈 거 아니야. 전속력으로 도망가면 선량한 시민이 도로를 건너가다가 치여서 죽을 수 있죠. 당연히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유괴범 차량을 우리가 쫓아야 돼? 말아야 돼? 유괴된 아이를 위해서 쫓아가야 돼? 아니면 그렇게 막 도망가면 막 선량하게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치여서 죽을 수 있으니까 선량하게 건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쫓아가지 말아야 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때 얘기하는 것이 잠재적 위험하고 현재적 위험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재적 위험은 그렇게 우리가 쫓았을 때 유기범이 막 빨리 차를 타고 도망가니까 도로를 건너가던 일반인이 치여서 죽을 수 있죠. 그러다 그것은 잠재적인 위험이죠. 현재적 위험은 유괴를 당한 차 안에 갇혀있는 아이가 현재적 위험이죠. 그래서 경찰이 현재적 위험하고 잠재적 위험 두 개를 맞닥뜨릴 때는 현재적 위험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당연히 유괴범 당연히 쫓아가야죠. 그래서 유괴범 당연히 쫓아가야 되지만 그 논리가 경찰은 잠재적 위험을 하고 현재적 위험이 있을 때는 잠재적 위험보다 현재적 위험에 더 필히 꽂혀야 된다라는 것이 그 니은의 서술이고요. 4번에 역할 한계와 팀워크. 역할 한계, 팀워크는 협동을 얘기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협동은 모든 협동을 얘기합니다. 뭐 기관 안에 부서 안에서의 협동, 부서들 간 협동, 또 기관과 기관과의 협동 다 협동입니다. 대신 역할 한계가 뭐냐면 아니 기관끼리 협력하려면 또는 부서끼리 협력하려면 타 부서, 타 기관의 역할을 침범하면 안 되죠. 그래서 협력의 전제가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범하면 협력이 되겠어? 그래서 협력의 전제가 역할 한계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로 예시로 나오는 것이 경찰의 역할만 해야지 처벌하는 것은 우리는 검거해가지고 검사한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판사 역할까지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거기서 해당하는 것이 역할 한계와 팀워크 위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사회적 역할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해야 되고요. 타 기관 권한의 침범은 안 됩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그냥 팀워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거, 역할 한계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거, 거기까지 팀워크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예시사항 기억에 경찰관이 사건 취급하면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판단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된 사람한테 막 면박을 줘. 이게 뭔 의미냐면 처벌은 판사가 해야 되는데 경찰이 검거를 넘어서 아예 그냥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가려가지고 처벌 비슷한 것까지 하려고 하면 그것을 갖다가 팀워크 위반이라고 봅니다. 팀워크 뒤에는 역할 한계의 오류까지 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경찰은 사회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사회 일부분을 대변해버리면 객관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위반입니다. 그 니은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위배되는 것들이 과도한 개입,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지나친 관여, 편견, 지나치게 너무 막 흥분해서 막 지나치게 관여하면 뭐 객관적이지 못하죠. 또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고요. 냉소주의, 객관적이지 못한 겁니다. 대신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런 지문이 있어. 자, 과도한 개입,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지나친 관여, 편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객관적이지 못한 것 중에서 좀 적적인 것이죠. 냉소주의는 그냥 무조건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냉소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위배되는 것들 중에서 좀 적극적인 방향으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과도한 개입, 지나친 관여, 편견, 소극적인 방향으로 객관성이 위배되는 것이 냉소주의.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부 다 객관적인 자세 위배인 것은 맞고요. 자, 밑에 윤리강령 볼게요. 자, 윤리강령. 먼저 우리 윤리강령의 순서가 윤세헌서입니다. 그래서 경찰 윤리헌장, 새경찰 신조, 경찰 헌장, 서비스 헌장 이런 순서입니다. 다만 제가 그 밑에다가 당구장에다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그다음에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적어놨어? 이것은 윤리강령 아니야? 윤리강령이죠. 오케이? 그래서 윤세헌서 뒤에 이거 섞어서 또 순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하여튼 윤세헌서 뒤지만 조금 일찍 만들어졌고, 이 삐꾸강령,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이 삐꾸강령이거든요. 잘못 만들어진 강령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윤세헌서 뒤에 행동강령, 그다음에 경찰관 인권행동강령도 윤리강령이다. 숙지를 해주시고, 이 순서를 익히라는 거예요. 순서를. 윤세헌서 뒤에 행동강령하고 그다음에 인권행동강령이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 아래 경찰 서비스헌장이 있고 경찰 헌장이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해? 윤세헌서 더 뒤에 만들어진 것은 서비스헌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 안에서 꼭 뭐 누가 못 박은 것은 아니야. 누가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현장 경찰관들이 우리들의 윤리강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찰 헌장이에요. 왜 그래? 이 경찰 헌장이 언제 제정됐냐면 1991년, 앞으로 해도 1991, 뒤로도 1991, 그죠? 1991, 뒤로도 1991, 똑같아. 이 완벽한 해에 뭐가 제정됐어요? 경찰법이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1991년에 경찰법 제정되면서 경찰청 출범하면서 그때 경찰헌장 함께 제정했습니다. 지금 경찰법이 국자법으로 개정되면서, 이게 개정입니다. 국자법 제정이 아니라 명칭이 그냥 변경돼가지고 개정이죠, 개정. 근데 국자법으로 개정된 이거보다 1991년 경찰법 제정된 것이 우리 경찰한테는 엄청난 큰 변화였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경찰청 체제가 언제 체제야? 우리 그냥 어디 법에 있는 것은 아니야. 어디 법이나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야. 우리는 1991년 경찰법 체제가 오늘날 이어져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경찰 서비스헌장이 추가로 제정됐지만 우리 경찰 사무실에다가 뭘 붙여놓고 있어? 경찰 헌장을 액자로 해서 붙여놓고 있어요. 다. 그래서 경찰 헌장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서비스헌장은 그냥 뭐 하겠습니다. 그냥 그것만 그냥 막연히 그냥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 경찰 헌장은 내용을 아셔야 되죠. 자, 내용을 알기 전에 먼저 경찰 헌장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전문이 있듯이 경찰 헌장도 전문이 있습니다. 앞에 문장이 있어. 앞에 문장. 자, 그 문장 안에 우리는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오늘의 자유민주사회를 지켜온 대한민국 경찰이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찰 헌장 안에 뭐가 나와야 돼? 아니, 헌법이 국가 최고법이잖아요. 임시정부 경찰이 나와야 돼. 원래.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임시정부 경찰이 나오지 않고 조국 광복이 나왔습니다. 즉 1945년 10월 21일 미 군정청에 경무국 설립한 것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 1991년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시각, 우리 경찰의 시각이 이랬어요. 뭐냐면 1948년 정부 수립으로 보지 않고 건국으로 봤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거의 잘 안 보죠. 지금은 1948년 1.1공화국 그것을 정부 수립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의 법통은 임시정부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1948년 정부 수립을 정부 수립이라고 하지 건국이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91년만 하더라도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우리 대한민국 경찰을 건국하기 3년 전부터 경찰이 미리 설립이 돼서 건국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대한민국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찰을 이때 당시만 해도 건국 경찰이라는 이름을 엄청 경찰의 자랑으로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공된 이 경찰 헌장에 임시정부가 나오지 않고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즉 1945년 10월 21일 미 군정청 경무국을 상정해서 표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나 이렇게 표현이 있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세세한 거 경찰 현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 경찰상 그것이 친위 공근계죠. 오케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친위 공근계. 친절한 경찰이다. 의로운 경찰이다. 공정한 경찰이다. 근면한 경찰이다. 깨끗한 경찰이다. 자, 그다음에 그 친절한 경찰부터 시작해서 인봉친경, 정진의경, 신양공경, 상성근경 또는 상전근경, 화단깨경 숙지해 주세요. 그 세부적인 거 뭐 인봉친경이 인이 뭔지 봉이 뭔지 저 몰라요. 몰라. 그냥 인봉친경만 알아. 근데 알 필요도 없어. 왜?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은 지문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인봉 아니면 틀린 것이고 있으면 맞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암기 문구가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읽으시면 돼. 나올 때마다 읽으신 다음에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면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은 지문에 다 있잖아. 그 지문에 말이 좀 안 맞아. 내가 외운 것이 안 맞으면 틀린 지문이고 말 맞아. 그러면 맞는 지문이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숙지를 좀 해 주십시오. 아래 경찰 우리 강령의 기능을 보시면 대외적 기능이 있고 대내적 기능이 있습니다. 대외적 기능은 국민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딱 내용을 보시면 국민한테 효과를 미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아래 대내적은 내부 관계에서 우리 경찰 조직에 또는 경찰 조직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내적 관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 경찰 윤리 강령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뭐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이해 가능하고 헷갈리는 게 냉소주의하고 비진정성 조장이 엄청 비슷해. 저는 구분을 못 하겠어요. 뭐냐면 냉소주의를 보시면 이 윤리 강령이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참여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제정해서 하달되기 때문에 냉소주의를 이야기한대요. 좋아. 좋은데 비진정성의 조장을 보시면 경찰 강령이 자발적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이래. 아니 상부에서 제정돼서 하달되는 것이 외부로부터 요구된 거 아니야?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걸 얘기해. 전 그래서 그냥 이 비진정성의 조장을 자발적 행동이 아니라 타율성, 자타, 비자타 이렇게 해서 그냥 하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냥. 왜냐면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냉소주의하고 비진정성 조장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냉소주의하고 비진정성 조장의 문제점이 있는데 비진정성의 조장이 비자타,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타율성 그 말 나오면 그냥 냉수주의가 아니라 비진정성 조장으로 그냥 찍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비자타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동강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강령에 직무 관련자가 나오고요. 직무 관련 공무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행동강령의 제정 목적이 이 경찰청에 근무하는 이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또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뭐 뜯어먹지 말고 또 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 행동강령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강령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정의로 직무 관련자. 직무 관련자는 민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직무 관련해서 온 사람. 직무 관련 공무원. 즉 주로 내 밑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뜯어먹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그 내용들이 주로 담고 있는 것이 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그래서 먼저 직무 관련자란 개념을 보시죠. 직무 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개인만 직무 관련자가 아니라 법인, 단체도 직무 관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개인 옆에 괄호에 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이 말이 뭐야? 공무원이 사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러 왔으면 그 사람이 직무 관련 공무원이 아니라 직무 관련자가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어떤 공무원이 고소장 제출하러 왔어. 그럼 그게 직무 관련 공무원이야? 그냥 직무 관련자지. 똑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민원이랑 입장 똑같이 공무원이 고소하러 왔어. 그럼 직무 관련자지. 직무 관련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고소하러 왔어. 또는 고소를 다 했어. 그러면 직무 관련자지 직무 관련 공무원이 아닙니다. 거기 다에 수사, 감사, 감독, 검사 이런 것들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즉 우리 수사 받는 대상 고소인이건 피고소인이건 이런 사람들도 다 직무 관련자에 다 속하고요. 자 차에 경찰관서의 복무 중인 전경, 의무경찰의 부모, 형제, 자매. 즉 전경의 가족도 직무 관련자 개념에 넣어놔서 우리 경찰관이 전희경의 가족한테 뜯어먹거나 갑질을 하면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전희경 본인들은 이 직무 관련자가 아닙니다.
전희경 본인은 직무 관련자가 아니고요. 자, 2호에 직무 관련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인데 가에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업무의 하급자, 즉 바로 그냥 하급자들은 직무 관련 공무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경찰관이 소속 공무원들한테 뜯어먹거나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공정한 직무수행 볼게요. 4조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자,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에다가 형한편을 좀 칠해주시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예요. 굉장히 나쁜 짓이죠. 굉장히 나쁜 지시야. 자, 그런 지시를 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관련 책임감과 상담할 수 있다. 제가 뭔 말이냐면 지금 굉장히 나쁜 지시야.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 그래서 꼭 결어가 서술어가 뭐 따르지 아니하야 한다. 또는 상담하야 한다. 강행 규정이 될 것 같아. 그러다 그렇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경찰학 전반에 걸쳐서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서는 임의 규정으로 해놨어요. 왜 그래? 그것이 뭐 위법하다고 생각되거나 뭐 여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거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상급자의 지시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임의 규정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가공무법상 복종의 의무가 있거든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하여야 한다. 이게 국가공무법상 복종의 의무입니다. 자, 복종 의무에서 복종하여야 한다고 해놓은 다음에 똑같은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서 아무리 그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따르지 아니해야 된다 하면 바로 충돌해버리죠.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상급자의 지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행동강령 책임감과 상담할 수 있다. 전부 다 전부는 아니고 99.9% 다 임의적인 규정을 해놨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이에요. 그것은 그때 가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 삐꾸 강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잘못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 빼놓고 나머지에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서는 다 임의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행동하는 책임감과 상담할 수 있다. 왜? 복종 의무와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자, 2항을 보시면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는 즉시 행동하는 책임감과 상담해야 한다. 뭔 말이냐면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서 임의적인 규정이라는 것이 기본형을 말하는 기본형. 근데 다시 할 때는 강행 규정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형은 임의적 규정, 재차할 때는 강행적 규정도 나오고요. 자, 4조의 2 오른쪽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30조에 따른 경찰 관선의 수사지휘에다가 형업편을 좀 칠해주시고, 수사지휘가 뭐요? 수사지휘가 수사에 관한 지시죠. 수사지휘가 수사에 관한 지시라니까. 그래서 그것도 역시 뒤에 행동하는 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적인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수사지휘, 수사에 관한 지시기 때문에 임의적인 규정으로 해놨고요. 자, 6조에 특혜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혈학종이죠. 이 지혈학종이 뭐야? 우리 사회 연줄, 백, 불공정의 기본형이 지혈학종이죠. 그래서 지혈학종에다가 하나 빼고 다른 거 넣어놓으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혈학종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고요. 자, 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행동관련 책임감과 상담해야 한답니다. 상담해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강행규정. 뭔 말이냐면 전반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임의적인 규정, 청렴사항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 정당이 우리 상관이야? 상관은 아니지. 정치인은 정치인이고 내 상관은 누가 내 상관이에요? 계장, 과장, 서장이 내 상관이죠. 그래서 정치인은 내 상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렴 관련 사항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정치인, 정당 등의 부당한 직무수행, 강요, 청탁받을 경우에는 상담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상관의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9조에 인사청탁 등의 금지. 자,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될 것이 타인으로 하여금입니다.
직접은 없어. 직접 X 옆에다 좀 써놓으세요. 직접 X. 자, 인사청탁. 직접 하지 말라고는 안 돼 있어요. 타인을 돌려치기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왜 그래? 여러분, 내가 승진할 때가 됐어. 경자서장 딱 가서 서장님 저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 좀 시켜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부서를 옮기거나 다른 기관으로 좀 가려고 그래. 소장실 뚝뚝 뚫리고 들어가서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서장 맘이고, 서장님 저 우리 저 부인이 이번에 출산합니다. 저 지금 정복에 근무하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저 지구대로 그냥 보내주세요.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사청탁 관련해서는 직접은 금지시켜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기 11조를 보시면 일반적인 알선 청탁은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직접 청탁하면 안 되고 돌려쳐서도 안 되고 다 들어가는 거. 또 타인을 위해서 직접 청탁해도 안 되고 돌려쳐서 청탁해도 안 돼요. 즉 청탁금지법에서 여기는 지금 행동강령이고 청탁금지법에서 부정청탁 금지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대신 제재는 제3자를 통해서 한 것만 제재를 하고 금지 자체는 직접 한 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청탁금지법도 그렇고 여기 11조도 그렇고 직접 해서도 안 되고 제3자를 통해서 해도 안 돼요. 다만 제재는 제3자를 통해서 한 것만 제재를 하고 대신 인사청탁만큼은 직접은 할 수 있도록 해놨어. 제3자를 통해서 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왜? 인사 관련해서 저 좀 승진시켜주세요. 할 수 있잖아. 그것은 자기 추천이죠. 자기 추천. 나를 승진 좀 시켜주세요. 저를 지구대 파출소로 좀 보내주세요. 그건 자기 추천입니다. 그래서 자기 추천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9조 인사청탁의 금지에 직접은 없어요.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요. 자, 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고요. 12조의 이 가상 관련 정보를 가상자산 코이죠. 코인 관련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도 제한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1항에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호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제한상 거래, 투자 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36페이지. 자, 2호에 가상자산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도 안 되고요. 자, 4항에 제3항의 부서와 직위에서 주로 수사부서입니다. 주로 수사부서. 왜냐하면 수사부서에 코인 관련해서 막 사건이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수사부서 관련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가상자산을 신규 취득하면 안 돼요. 이미 보유하고 있어? 기관장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시켜 놨고요. 자, 5항에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아래 직무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자, 13조의 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갑질 금지 조항이죠. 그래서 공무원은 아래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이 갑질 금지의 대상이 직무 관련자, 직무 관련 공무원. 아까 그래서 개념 정의할 때 직무 관련자, 직무 관련 공무원 규정해 놓은 것이 이 행동 강령이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뜯어먹지 마. 그리고 갑질하지 마. 이게 행동 강령의 핵심 내용입니다. 13조의 이 갑질 금지 조항인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그 아래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상관이 부하한테 이것저것 시킬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제 여기 걸리는 거죠. 그러나 사회상규에 따라서 허용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도록 금지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13조의 3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자, 부당행위가 금지되는데 1호에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신청의 접수를 지연 거부하는 행위. 그래서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예요. 신청인에게 이익을 주거나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갑질이냐, 갑질. 갑질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갑질을 하는 것이 갑질이죠. 또는 신청은 신청이 했는데 제3자한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신청인이 신청한 것을 지연하거나
거부해. 그러면 그것이 갑질이죠. 신청인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면 갑질이 아니죠.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요? 신청인이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0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 근데 9가지 요건밖에 충족 안 돼 있어. 그러면 공무원이 반려해버릴 수도 있는데 반려하지 않고 아유 하나가 부족하다.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10일 이내 또는 뭐 2주 이내 나머지 하나를 좀 갖춰서 와라.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 지원하는 것이죠. 이 지원하는 것은 신청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갑질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또는 제3자한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신청인의 신청을 지원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가 갑질로서 여기서 금지되는 것이지 신청인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지원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적극행정이죠. 적극행정. 그래서 그것은 여기 갑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래 14조 금품 등 받는 행위의 제한은 청탁금지법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오른쪽 14조의 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를 보시면 1항 저 중간에 감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끝에 피감기관에 다음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기관의 갑질 금지 조항이죠. 자, 이로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를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이후에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독기관 공무원이 자기들한테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 의전의 요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 의전의 요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행의 예우 의전 요구는 해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우 의전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전 업무라는 것이 모든 기관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다 의전 업무가 다 있죠. 통상 서무부서에서 의전 업무까지 다 합니다. 아니 시도청장이 오는데 전자서장이 나가보지도 않아? 전자청장이 오는데 뭔가 이렇게 의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전 업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 의전의 요구는 여기서 이제 갑질이라고 규정해놓고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자, 2항에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거부해야 합니다. 왜 그래? 감독기관 공무원이 내 상관은 아니잖아. 내 상관은 이제 상관이면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이미 규정으로 돼 있죠. 그러나 이건 상관이 아닌 거예요. 감독기관 공무원이 왜 내 상관입니까? 나보다 계급 낮은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상관은 우리 계장, 과장, 소장이 내 상관이지. 그래서 감독기관 공무원은 내 상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즉 청렴사항으로 본 거예요.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아래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에 행동하는 책임관에게 알려야 됩니다. 오케이? 피감기관입니다. 지금 누가 알리려고 하는 거야? 피감기관 공무원이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피감기관 공무원이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는 내 기관, 피감기관 행동하는 책임관한테 알리면 되는 것이지 택시 타고 감독기관까지 가서 알리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감기관 공무원이 피감기관 행동하는 책임관한테 알려야 됩니다. 감독기관이 아니에요. 자, 이 경우 행동하는 책임관은 그 요구가 1항 각호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 갑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장한테 보고해야 되고요. 3항에 피감기관장은 1항 각호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즉 갑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장한테 알려야 되고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장은 이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강령 책임관이 피감기관장한테 보고하는 거, 그다음에 피감기관장이 감독기관장한테 알리는 거, 이것은 갑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이야. 무조건이 아니야. 그러나 피감기관장이 감독기관장한테 알렸어. 그러면 그 감독기관장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이죠. 피감기관의 행동하는 책임관, 피감기관장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감독기관장한테 알린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좀 쉬었다가 저 40분에 시작할게요. 40분에.